이 부분이 안 된다면 수학이 안 된다고 단정 짓는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학통역사 주한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4세에서 7세까지의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때는 앵커링이 필요한 시기이니까 인지학습을 해서는 안 된다. 정이 초등 수학을 준비하기 위한 조급한 마음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7살부터는 제발 해라. 그 전에 하면 학습장애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더라. 병원에 찾는 인원만 1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인지학습을 함으로 해서 부작용에 노출되어 있는데 전문가인 저조차도 초등 5학년 때나 이게 보이더라. 그러니까 일반 학부모님들은 그 부작용을 아예 눈치도 못 채고 수학을 잘 못하게 되고 머리가 잘 안 들어가게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막 옛날에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막 이렇게 하고 역추적해 가면 부모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아유 제 머리 닮았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수학하고 머리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부모님이 이제 많은 사람이 수포자이다 보니까 수학을 애시당초 이제 두려워하고 그래도 애가 좀 하려고 하는 듯이 보였다가 안 되면은 자포자기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자포자기하는 순간 아이가 부모님이 자포자기한 걸 뛰어넘고 나는 수학을 잘하겠다고 더 분발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기대하는 것을 벗어나서 더 훌륭하게 된 이해는 교육 역사상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는 아이가 자기 스스로 발열하고 뭔가 이루어낸다는 것은 교육사에서 없는 일이다라고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말씀드린 대로 초등 1학년의 교과서를 분석하고 1학년에서 어떻게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짜잔! 1학년 1학기 그리고 1학년 2학기 교과서가 있습니다. 1학년 교과서는 뭘까요? 9가지의 수, 여러 가지 모양, 덧셈과 뺄셈, 비교하기, 50가지의 수, 그러니까 한 120쪽 정도가 이제 할애가 되어 있고요. 2학기 때는 100가지의 수, 덧셈과 뺄셈 1, 1이 있으면 2도 있겠다는 소리죠. 덧셈 뺄셈 1, 2, 덧셈 뺄셈 3. 1학기에도 덧셈 뺄셈이 있었죠. 그러니까 초등 1학년은 덧셈 뺄셈이 4단원이나 된다는 거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이 된 거죠. 여러 가지 모양은 1학기 때도 있었고 2학기 때도 하나 있는데 다루는 게 동일합니다. 시계 보기와 규칙 찾기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펴가면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시간을 소모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표로 만들었어요. 1학기 한쪽, 2학기 한쪽에서 한 두 쪽을 지금 정리해 놨고요. 그거를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놓고 할 테니까 나중에 이 블로그에 이제 이 부분을 출력해서 보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수학책이잖아요.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수학 문제 아닙니다. 수학 문제입니다. 수학책을 난로 위에다 올려놓으면 뭐가 될까요? 모르시겠다고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학 익힘책이 됩니다. 이런 거 좋아하세요? 수학책을 난로 위에다 올려놓으면 수학 익힘책이 됩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면 하나만 더 할게요. 국사책을 난로 위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 불국사입니다. 제가 수학을 얘기하면서 웃을 수가 없어요. 수포자가 80, 90%가 되는 상황에서 뭔가를 얘기하면서 막 웃으면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아재 개그의 달인인데 농담이나 이런 거 못하고 영상들을 맨날 찍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답니다. 맨날 장난치고 그러는데 제가
정색하고 그 영상을 찍는 예가 많은데 수학을 공부하면서 워낙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표로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한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1학년 1학기에 9까지의 수는 쪽수로는 한 26쪽 정도 되고요. 1에서 9까지의 수를 뭐 읽고 쓰고 하는 거를 좀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왜 어떤 수는 기수하고 서수의 의미가 있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5라고 하는 숫자가 있으면 이 수가 5개를 의미하는 것은 기수라고 하고요. 그 5가 5번째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때는 순서의 의미고 서수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5가 5개라는 뜻과 5번째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만큼 더 큰 수, 1만큼 더 작은 수라고 하는 걸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더하기라고 하는 거가 더하기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하기를 정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합이다, 모두 뭐 이런 말은 더하기를 사용하는 그 말을 나타낸 것이지 더하기를 설명한 것은 아니에요. 모은다라는 의미라고 하는 거가 더하기가 있는 거고 더하기 빼기가 그 수학의 정의로 나타내지질 못해요. 1학년 때 더하기 빼기에 대한 정의가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정의로 수학을 공부하는 연습이 좀 안 되고 또 아이도 어려서 그 개념으로 공부하는 측면이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1학년이나 뭐 2학년, 3학년까지는 아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엽이나 측두엽 쪽이라서 분석적인 머리가 안 되고 초등 4학년 정도 돼서 두정엽, 즉 논리적인 시기가 발전한다 이렇게 바라보시고요. 초등 1, 2, 3학년 때의 개념들은 이제 많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다 설명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만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만큼 더 큰 수와 1만큼 더 작은 수를 9가지 수에서 하고요. 수세기를 하면 다음 수, 다음 수, 다음 수 이런 형태로 더하기가 도입되는 거죠. 그리고 네모는 세모보다 많다, 적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기 이제 특이하게도 이번에 그동안에는 없던 이 말이 하나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0이라고 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차라리 안 써준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0이라고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 왜 0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수로 나타낸다면 0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게 쓸 수 있는데 이거를 0이라고 함으로 해서 사실 0이 쓰임새와 0이 쓰이지 않는 거가 굉장히 중고등학교에서 어렵고 학생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은 0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 오류로 가지고 있어서 중고등학교 때 다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교과서에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러니 오류를 아주 고정시켜 버렸습니다. 이거는 0의 정의도 아니고 이거는 교과서에서 빼야 될 걸로 보여져요. 제가 나중에 교정해야 되고 새로 배워야 되는 0의 정의를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이거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 가지 모양은 상자 모양, 둥근 기둥 모양, 공 모양 이런 것들을 이제 이름 없이 배워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개 쓰이는 거 같은 거 이제 분류하기, 찾기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서 좀 바라보고 이 중에서 뭐 굴러가기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거를 뭐 준비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1학년 1학기에 이제 덧셈뺄셈이 나오는데 이 덧셈뺄셈은 그런 거예요. 합이 9 이하인 거, 10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모으기, 가르기 뭐 이렇게 해서 왜 아까 9까지 배웠잖아요. 9까지 수세기를 배웠으니까 9가지의 수세기에 맞춰서 9가지의 수의 더하기 빼기를 좀 하는 거죠. 아까 배웠던 0을 이제 사용하니 마니 뭐 이런 거 빼기가 뭐니 뺄셈이 뭐니 뺄셈식이 뭐니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정의 없이 그냥 막 나옴으로 해서 식을 이제 제 맘대로 막 쓰는 거죠.
그 용어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덧셈 뺄셈이라고 하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용어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용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한다는 측면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비교하기는 크다 작다라고 하는 거, 많다 적다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필요로 해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딱 한 개짜리 갖고는 안 되겠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또 다른 것 두 개 아니면 세 개 이상, 두 개 이상의 그것들에서 사용될 거고, 수학은 대부분 두 개에서 이루어나니까 그 두 개가 있지만 그 두 개 중에서도 기준이 존재하는 거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초등 1학년 때는 이제 배우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알려주면 다 알거든요. 근데 무엇이 기준이다라고 하면 알려주는데, 적어도 이제 1학년에서 아이들이 기준을 가리키면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분류하기도 기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초등 1학년 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용어를 배운다면 기준인데, 이 기준이라는 말이 1학년에서는 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내부에 흐르고 있는 거죠. 핵심이 되는 단어가 기준입니다. 얘보다 하나 적은 수, 그죠?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거에 따른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한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있는 거죠. 더할 때도 그 두 수가 있으니까 더할 때도 누가 기준이냐, 뺄 때도 누가 기준이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다 갈립니다. 그런데 기준이라는 말을 하려면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되니까 1학년 때는 못 하겠다라고 해서 기준을 빼고 가르치니까 중구난방처럼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그 부모님이 기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지금은 못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알려줘서 못 알아준다고 해도 제대로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좀 고학년 돼서 이 기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셔도 좋은데, 어차피 기준이라는 거를 초등 교과서 내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어머님 마음속에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아이들을 좀 설명하는 것을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비교하기는 뭐 그런 거예요. 뭐뭐 나오냐면 길다 짧다, 무겁다 가볍다, 넓다 좁다, 높다 낮다 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건 뭐냐면 넓다와 좁다입니다. 넓다의 반대는 좁다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거실은 넓다. 물론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뭐보다? 다른 집보다. 다른 집도 기준이 없네요. 어찌됐든 그 무엇보다 좀 넓다. 근데 만약에 그냥 넓다 했으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있었던 거죠.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갖고 있을 만한 기준, 뭐 우리나라 33평이나 뭐 26평 이런 걸 기준으로 하지 않을까? 26평 아파트의 기준.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사니까. 어찌됐든 거실이 넓다 라고 쓸 수 있죠. 근데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우표 같은 거 있죠. 우표 뭐라고 그래요? 작다 그래요? 좁다 그래요? 우표가 작다가 나요? 우표가 좁다가 나요? 일반적으로 우표가 작다 그러지, 나 우표가 좁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넓다의 반대가 좁다잖아요. 우표도 이제 그걸 좁다라고 하는 기준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거실은 넓고 우표는 좁다 해야 됩니다. 우표는 작다가 아니라. 왜요? 넓이잖아요. 이런 기준들을 명확히 해줘야 되는 거고, 다른 거는 다 일상생활에서 다 괜찮은데 우표는 좁다 이런 말들을 그 사람들이 평상시 쓰는 말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50가지의 수 이렇게 나오면서 큰 수가 되니까 몇십하고 가르기 모으기, 그리고 이제 수세기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말들이 있죠. 숫자로 10, 20, 30 이런 것도 있겠지만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하는 말이 있죠. 그런 것들을 뭐 쓰긴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문제로 나오면 좀 헷갈려 하긴 해요. 평상시에 엄마가 조금 써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따가 이제 평상시에 어머님이 이제 써주셔야 될 말이 금방 열처럼 열, 스물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 보면 이제 시계 보기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딱 두 개인 것 같아요.
열, 스물, 서른 뭐 이런 거 외워야 되니까. 그리고 시계 보기 뭐 2시, 2시 반, 3시, 3시 반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어렵냐면 집에서 이제 시계를 보게 하는 집들은 괜찮은데 요즘 디지털 시계로 돼 있지 아날로그 시계 없는 집이 많아요. 집에 이제 미취학 집안이나 초등 1, 2학년의 학부모님들은 집에 아날로그 시계를 좀 동그란 거 뭐 벽시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좀 준비해서 아이랑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보다 그거를 문제집에서 막 이렇게 그림 보면서 쓰는 거는 좀 별로지 않나요? 그 일상생활에서 그냥 쓰면서 해주면 시계가 훨씬 빨리 들어가고 저도 집에 있는 괴종시계로 익혔지 문제집에 그 시계 그림 보고 몇 시 이런 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쓸데없는 그런 문제들을 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몇 시에 읽으면 되는 걸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1학년 2학기 때는 100가지의 수 신묶음과 낱개 좀 더 큰 수유니까 그런 거 하겠죠. 그러고 나서 3하고 5가 있으면 뭐 5가 크다 라고 하는 것을 부등호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갖고 홀수 짝수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더센펠쌤이 세로셈이 나옵니다. 왜 20하고 30을 그 위아래로 놓는 거죠. 1의 자리끼리 10의 자리끼리 더하는데 그 1학기 때 그 9까지의 합을 배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세로셈을 놓는데 받아 올림 수가 없는 거죠. 10 전이니까. 그럼 20 더하기 30을 세로 놓으면 뭐 50 이런 걸 쓸 수 있는 거죠. 이걸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걸 합니다. 큰 수 했다는 아이한테 자긍심을 심어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쓸데없는 거를 함으로 해서 학부모들한테 큰 수의 연산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아서 이게 너무 안 좋아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네모 모양, 세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반들끼리 이름을 좀 정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센펠쌤의 이제 2학기의 두 번째 거는 그 세수의 더하기를 합니다. 3 더하기 4 더하기 2 또는 이제 뭐 7 빼기 2 빼기 3 이런 거 세수의 더하기 빼기들을 이제 하는 거고 아니면 2 더하기 3과 3 더하기 2는 서로 교환해서 더해도 같다. 당연히 빼기는 안 되겠죠. 더쌤의 교환 법칙을 중학교 1학년이었던 거를 원래 그 아까 홀짝도 짝수 홀수도 초등 5학년 건데 지금 1학년으로 좀 갖고 온 거고요. 지금 이제 바뀌어서 그런 거죠. 초등 5학년 짝수 홀수를 1학년에 갖고 옴으로 해서 짝수 홀수에 대한 정의를 이제 알려주기가 좀 어렵게 된 거고요. 옛날에도 이제 짝수 홀수의 정의가 내려졌는데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2의 배수를 짝수라고 정의를 내리거든요. 근데 2의 배수가 초등 때 가르치기가 좀 어려웠고 그거를 이제 짝수 홀수가 이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1학년으로 좀 내려왔고 짝수 홀수를 자연수 범위 내에서 이제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1학년에서 한다고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짝수 홀수의 올바른 정의를 나중에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나 이런 때도 교과서에 넣는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1학년에서 배운 자연수의 홀짝 문제로 아이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면 고등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계 보기하고 규칙 나왔는데 아까 시계 보기는 그런 거였죠. 그 시계를 정확하게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몇 시, 몇 시 반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한 거고요. 뭐 규칙 찾기라고 나와 있는데 규칙 찾기는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세모, 네모, 세모, 네모, 세모, 네모, 세모, 네모, 세모, 네모, 세모 다 뭐예요? 네모 라고 하는 거고 이거 어려워하는 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규칙이라고 하는 게 지금 딸랑 두 개인 거죠.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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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세모 네모 세모 네모 이렇게 가는 거 있고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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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그 마디가 두 개짜리인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좀 더 늘어난다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규칙의 마디가 몇 개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최대 6개까지 갈 거고요. 지금까지 수능의 규칙의 최대가 6개입니다. 6개의 규칙을
해야만 뭐가 나온 그 케이스에 수능 출제자가 엄청 욕먹었습니다.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어디? 교육청 기출문제로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규칙은 3개에서 4개 정도까지만 규칙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규칙이 복잡해서 못 온다 이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규칙에서 배워야 되는 거를 초등학교에서 좀 제대로 못 배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초등에서 규칙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1, 2학년 때 제가 좀 논하기는 좀 뭐였고, 초등 고학년에서 규칙이 갖고 있는 그 의미들, 어떻게 해야만 그 규칙성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사용되어지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초등 고학년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1, 2, 3, 4, 1, 2, 3, 4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안 해놓는다면 어차피 그 이유를 가르치는 거 없이 문제로만 나오니까 규칙성이 갖고 있는 그 안의 의미들을 몇 가지 좀 다뤄줘야 되는 거 있는데, 그건 이제 고학년 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이 그 마지막 1학년 2학기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데, 이때 뭐가 나오냐면 10 넘는 수 이런 거 있죠. 뭐 15 더하기 7 이런 거, 그리고 23 더하기 8 이런 거,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의 더하기, 그런 다음에 빼기도 두 자릿수 빼기 한 자릿수가 이렇게 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해 보면 어때요? 수세기라고 하는 거가 있고, 더하기 빼기를 보면 두 자릿수고 한 자릿수라고 하는 것이 1학년 2학기 마지막에 배우는 거 이외에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쉬운 더하기 빼기, 한 자릿수의 더하기 빼기만 하면 모든 것이 처리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초등 1학년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7살에 1년 동안 수학을 준비해서 막 해놨다, 그것만도 뭐 충분하고요. 어떻게 말하면은 1학년의 수학만을 위한다면 한두 달만 공부해도 수학을 마치 잘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학년 아이들이 수학 좋다고 합니다. 국어보다도 더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아, 나랑 다르다. 그리고 애가 머리가 좋아요. 왜냐면 초등에서도 1, 2, 3학년 때까지가 아이들이 머리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1, 2, 3학년 때는 우리가 무엇을 분석해서 하나하나 이해시키고 가르치지 않고 그냥 통째로 외우게 해도 외워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구단이잖아요. 구구단이나 더하기 빼기나 더하기가 뭐니 막 이렇게 설명 하나도 안 합니다. 그 애들 다 외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더하기 빼기 설명해 주는 집이 있어요? 설명해 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냥 느니 뭐고 뭐 설명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설명 안 해줘도 아이가 통째로 다 외웁니다. 왜요? 머리가 좋습니다. 근데 머리가 좋을 때 통째로 외우고요, 머리가 안 좋으면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초등 4학년 이후로 초등 4학년 때 약간 좀 머리가 좀 주춤합니다. 분석적인 머리로 가면서, 그러면서 창의력도 잠깐 주춤하고 그 이후로 다시 성장을 하는데, 점차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으면 외워지지 않는 상태로 점점 넘어갈 겁니다. 근데 3학년까지가 설명 없이 통째로 외울 수 있는 학년이에요. 그리고 설명해줘도 잘 모르는 학년이기도 합니다. 또 왜? 분석적인 머리가 아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초등에서 뭐뭐 나왔어요? 수세기, 그리고 덧셈 뺄셈, 10 가르기 모으기, 뭐 사실 보수죠. 그 다음에 한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에 대한 더하기, 그리고 마지막에 두 자리하고 한 자리에 대한 더하기 빼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열, 스물 뭐 이런 거 하나, 시계보기 뭐 이런 것들은 집에서 부모님들이 조금 시켜주면 될 거지, 이걸 문제집으로 해결하지 마라 라는 말씀인 거고, 그렇다면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어때요? 초등 1학년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학부모님들한테 내려진다면, 아니 지금 교과서 분석을 보니까 어때요?
별거 없네. 몇 년씩 준비해야 될 필요 없네.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면 잘못된 결론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마지막에 덧셈뺄셈에서 두 자리하고 한 자리에 대한 더하기 빼기가 초등 1학년 마지막에 이게 앞부분에 나왔으면은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제 이게 잘 됐네, 적게 됐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하실 텐데 마지막에 나와서 조금 뭐 틀렸네 하고 그리고 곧바로 2학년 준비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수학이 그냥 다 끝장날 수 있습니다. 지금 초등 1학년에서 이것저것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한 자릿수의 더하기 빼기와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의 더하기 빼기라고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보세요. 한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의 더하기는 몇 개죠? 다 합쳐도 뒤집어 놓기 해봐도 얼마 안 됩니다. 그것만 되면 1학년 전 마지막 부분만 빼고 전부 다 됩니다. 더하기 30개, 40개만 외우면 초등 1학년 잘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마치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거 준비 안 하고 가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더하기 빼기가 뭐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는 잘 안 된다 하더라도 한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는 준비가 조금만 해줘도 되고요. 설사 준비가 안 해도 손가락 발가락 있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있어서 조금만 집중을 한다면 연습하지 않아도 다 맞습니다. 수학을 잘한다고 하고요. 실제로도 이제 미리 그 4세에서 7세까지 4년 동안 이리저리 공부했기 때문에 실제 통계상으로 볼 때 초등 1학년 올라올 때 이미 1.8학년의 실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초등 1학년 수학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안심하는데 1학년의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의 덧셈 뺄셈이 1학년 말에 있는데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거를 그 두 자릿수 한다고 해도 99하고 한 자릿수 그러면 몇 개예요? 1000개잖아요. 100개 곱하기 뭐 대충 봐도 그 900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900개는 연습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걸 뒤집으면 몇 개예요? 1800개고. 그래서 두 자릿수 전체하고 한 자릿수를 연습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건 너무 많아서 연습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자릿수를 24 이하의 수와 한 자릿수 1부터 9까지 뭐 0 포함해도 좋고요. 그거를 해준다면 얼마예요? 한 200개 정도 되는 거고 그게 아까 교환 법칙에 따라서 2 더하기 5와 5 더하기 2는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반만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 더하기 5와 5 더하기 2, 17 더하기 5와 5 더하기 17을 각각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아까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가 정식으로 바르게 큰 수하고 작은 수로 했으면 200개고요. 뒤집어 놓으면 몇 개예요? 400개. 각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4 이하의 수에서 한 자릿수 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까지 해야 24 이하 수 빼기 24 이하의 수. 꼭 마치 400개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더하기 빼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 수의 절반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더하기 빼기의 연습 대상이 한 600개, 뭐 70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가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교과서에 익힘 문제까지 다 합쳐봐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몇 개 풀어서는 택도 없는 거고요. 제가 연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적어도 1년 반을 이 더하기 빼기를, 그러니까 큰 수 말고 이 작은 수예요. 이거를 연습을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요. 이거를 완벽하게 하려고 막 노력합니다. 근데 1학년 말에 잠깐 몇 문제 내놓고 다음 학년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잘 보세요. 더하기 빼기를 하는데
한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에 대한 계산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에 대한 더하기가 가장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지금 교과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세로셈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한테 뭐 하라 소리예요? 아, 빨리 공부해서 큰 수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같습니다. 20 더하기 30을 세로셈으로 막 연습을 한 자릿수 더하기 이제 9 이하에서 배운 애한테 그걸 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학부모님들이 더하기 빼기를 연습했을 경우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가 빨리 되지 않아요. 이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의 연습이 그냥 개수로만도 지금 연습 대상이 600개인데 문제집 한두 권 풀리고 뭐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그게 될 것 같으면은 이 프로그램 만들지도 않았어요. 이 프로그램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문제 한 100개 풀리면서 교과서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그 전에 세로셈에 큰 수들을 넣어놓는 거죠. 메시지 전달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학부모도 더하기 빼기의 작은 수, 두 자릿수고 한 자릿수에 대한 연습이 잘 안 된 거는 알지만 애가 다 맞았고 느리잖아요. 느리지만 다 맞았어. 근데 좀 더 큰 수를 공부하면 이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다 맞았는데 또 시킬 명분도 없고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지금 교과서상으로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를 배우는 기간이 한두 달이에요. 길어야 두 달이고 제가 보기에는 한 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한 달에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를 배우고 나서 2학년으로 올라 보낸다. 부족 부분을 안고 넘어가는 겁니다.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가 그러니까 아까 한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가 3, 40개밖에 안 된다니까요. 나머지 그러면 여전히 600개라고 하는 부분이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의 수학에서 갖고 있는 비중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가 완벽하게 암산력이 되지 않으면 당장 초3에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에서 걸립니다. 두 번째로 또 어디서 걸리냐면 5학년 분수 더하기 빼기에서 이미 걸립니다. 거기서 잘 넘어가면 그냥 또 계속 넘어가는 듯이 보이는데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에서 걸리고요. 거기에서 대여섯 개의 암산이 안 이루어지면 중3의 인수분해에서 걸려서 다 수포자가 됩니다. 인수분해를 넘겼다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10개의 암산을 하는 이 부분이 그런 데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대부분이 어려워한다는 거고요. 연산이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하기 빼기에서 중고등학교 때 다 틀리는 거지 곱하기 나누기에서 안 틀립니다. 곱하기 나누기 틀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 전부 다 수포자입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연예인들 TV에 나와서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구구단을 왜 짜? 막 그러면서 구구단 틀리잖아요. 그래서 일반 이제 국민들한테 웃음을 주는 그 연예인들 있죠. 구구단이 안 나온다는 얘기고요. 구구단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중학교 고등 수학을 하는 애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구구단이 잘 안 나오는 아이가 중고등학교 수포자 아닌 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구구단이 안 된다. 구구단 뭐죠? 전부 다 합쳐봐야 72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더하기 빼기는 지금 몇 개예요? 600개, 700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구단의 연습량보다 10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만에 손가락, 발가락 다 써서 맞으면 끝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면 그 연산이 됐다라고 하는 발상밖에 안 되고요. 큰 수 하면 작은 수가 저절로 될 거라는 발상인데 이 두 가지 발상이 전부 다 안 됩니다. 큰 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 세로셈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 세 자리 더하기 세 자리를 한다. 그러면 어때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끼리 더할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두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 두 자릿수 빼기 한 자릿수잖아요. 따라서 큰 수를 세 자리 더하기 세 자리를 한다 소리는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를 연습해 가면서 두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가 될 거라고 믿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많은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10년, 20년 그 학생들이 가르쳤던 초등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큰 수를 연습시키면 작은 수가 저절로 될 줄 알았다. 그게 안 되잖아요.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를 연습하고 두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가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제 프로그램을 따라하는 사람은 이 얘기를 이제 귀가 딱지가 않게 들으셨을 텐데, 이게 처음 듣는 그 부모님들은 막 긴가민가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존의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더하기의 원리를 하나하나 알려주고 막 그러면 마치 더하기 원리를 알려주면 더하기가 금방 끝날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더하기를 하나하나 잘 설명하면 수감각이 생긴다고 하기를 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더하기가 빠르지 않으면서 수감각이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더하기에 이해를 못해서 더하기 빼기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때 그냥 통째로 외우는 거 맞고요. 알려주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 완벽하게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더하기 빼기 두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 뭐 이런 것들은 국어로 말하면 가나다라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한테 가나다라를 가리키면서 가나다라의 원리 알려주시는 분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천지인의 한글의 창제 원리를 아이에게 알려주면 한글을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한글을 더 빨리 깨우치나요? 그거 초등학생 때 한글의 창제 원리 알려주시는 분이 있나요? 없잖아요. 더하기 빼기 알려주면서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하기 빼기 원리 알려준다, 뭐 합이다, 뭐 모두 쓸 때는 더하기 써라, 이런 거요. 다 기술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제 말은 이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에 대한 덧셈 뺄셈이 1학년 때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얘를 챙겨야 됩니다.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가 완벽하게 자유자재로 나와야 되는 것을 해줘야 되고, 이 부분이 안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가면서 다 오답 나오고 다 힘들어지고요. 여기서 그냥 문제 맞추면은 맞는 수준 갖고서는 택도 없는 겁니다. 가나다라 뭐 이렇게 맞추는데 빨리 받아쓰기 빨리 안 나오면 어때요? 소용없잖아요. 모든 게 다 빠르기입니다. 한글 받아쓰기 빨리 못 쓰면 어때요? 다 빵점이잖아요. 저 초등 1, 2학년 때 맨날 한글 받아쓰기 빵점 맞았습니다. 그런 거 못 맞아도 돼요. 다만 점점 계속해서 빨라져야죠. 지금 받아쓰기 할 거면은 다 맞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또 귀가 나빠서 그러긴 한데, 어찌됐든 제 말은 초등 1학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이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에 대한 더하기 빼기인 거고요. 이 부분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돼요? 보수, 짝꿍수, 9짝, 10짝 이런 것들을 아까 7살 때부터 하라는 기초 연습 하라는 거 있죠. 수세기 1부터 30, 1부터 40, 10부터 40, 20부터 60, 20부터 50, 30부터 60 이런 식으로 230까지 수세기를 빨리 하라고 그랬고요. 보수 연습을 막 해서 짝꿍수 아무거나 막 나오라고 그랬고요. 기초 계산을 하면서 10이나 20을 만들어 가면서 수 분해가 가능해져야 된다. 단지 10만 들고 뭐 이런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되고, 이 부분을 그 1년 동안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부분을 하면 뭐 1학년에 두 자리하고 한 자리가 잘 될 것이다. 그 부분만 해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부분 하고 다시 빠르게까지 연습을 해야 되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단 하나를 건진다면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에 대한 암산력이 나와야 되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더하기 빼기 섞여서 20문항, 두 자리하고 한 자리의 20문항을 40초 이내로 해놔야 됩니다.
근데 40초, 그러니까 그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거 넘기는 거 다 포함해서 40초 이내로. 그렇게 오프라인에서 해줘야 되는 거고, 제가 하는 연산에서는 20문제 20초 내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동 반사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런 부분을 이제 기존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세뇌당하신 분들은 뭐 원리를 알려주면 뭐 좀 더 빠르다 뭐 이런 얘기들, 초등 저학년 원리 알려줄 수 있는 머리도 안 되고요. 그 원리 알려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알려주세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암산력을 길러주는 이 부분이 안 된다면 두고두고 수학은 화근거립니다. 만약에 지금 초등 1학년 거이지만 초등 5학년, 6학년의 학생이 본다고 해도 지금 이 부분이 안 되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생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교과서가 기준이라서 이 한 달 나오니까 한 달 동안 연습하고 말려고 하는 학부모가 있다면 수포자 대열에 바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위 학년 올라가면서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기본적으로 공교육 플러스 사교육을 염두에 둔 겁니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사교육에서 학습지나 이런 부분들, 학원이나 이런 거에서 이 덧셈뺄셈을 연습하는 부분이 없이 공교육만으로 저거 한 달 동안 연습해서 수학에 필요한 더하기 빼기에 대한 암산력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택도 없는 소리고요. 우리나라는 이 사교육이 있어서 그나마 공교육이 잘못된 게 표시가 안 나는 거고요. 외국들은 유치원부터 초등 2학년까지 뭐 심하면 3학년도 합니다. 두 자리고 한 자릿수를 적어도 3년, 4년을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를 계속 연습합니다. 외국은 대신에 3, 4년을 공교육에서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를 계속 연습했기 때문에 사교육이 없이도 수학이 되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달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 교과서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고 뭐를 한다, 더하기 빼기 다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하기 빼기 수학 문제에서 안 나오는 케이스가 어딨냐, 그 문제집을 쭉 풀다 보면 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때요? 학부모님이 가나다를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치고 나서 너 동화책에 어차피 가나다라 다 있으니까 동화책 읽으면서 해. 이를테면 이럴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천재 같은 애들은 글자 수 뭐 통으로 외워갖고 역으로 깨우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아이는 글을 못 읽고 가나다라 없는 상태에서 동화책 읽게 되면 못 오겠다고 뒤집어지거나 가르치기가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잘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 똑같은 일이 수학에서도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에 대한 암산력이 안 이루어진다면 지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1학년에 몇 시간을 두고 강조하고 사례를 다 들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밖의 것들을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교과서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왔죠. 10 이전에 한 자릿수하고 세 자릿수하고 아니면 두 자릿수, 받아올림이 없는 두 자릿수를 위아래로 놓고, 이게 다 뭐예요? 확장입니다. 이 확장은 언제 해야 돼요?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가 완전하게 된 상황에서 뒤에 2학년에서 해야 될 거를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러고 나서 2학년에서 그럼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를 하지 않을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2학년에서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자릿수하고 두 자릿수를 세로셈으로 합니다. 2학년에서 뭘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두 자릿수하고 두 자릿수를 위아래로 더하면 어때요?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니까 또 쉬운 줄 알 거라고요. 두 자릿수고 한 자릿수를 가로셈으로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넘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7살부터 더하기 빼기 준비했다면 한 3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초등 2학년까지. 두 자릿수고 한 자릿수를 완벽하게 빠르게 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두고두고 화근거리고요. 고등 가서도 이거 틀립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문제 틀렸다 하면 구구단 틀린 애 없어요. 구구단 틀렸으면 이미 중학교 때 다 수포자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때 연산 틀렸다 하면 더하기 빼기인 거고요. 고등학교 때 세 자리 더하기 세 자리,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 안 나옵니다. 그때 두 자리하고 한 자리 곱하기 뭐 이런 것들이 한 10개가 나옵니다. 그거를 다 머릿속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나오는 거지. 고등학생들한테 두 자리 더하기 한 자리를 이거 풀어봐라 그러면은 틀리나요? 안 틀려요. 언제 틀린다고요? 여러 개를 암산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헷갈리는 거라고요. 한 20개가 암산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조금만 헷갈리면 그 문제 틀리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틀리는 게 뭐라고요? 더하기 빼기라고요. 그걸 언제 잡아야 된다고요? 초등 1학년 때 잡아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 위에 잡아야 되는데 그 위에 잡는 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좀 나 지금 이거 말고 다른 얘기 하려는데 또 여기로 가서 제 마음이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를 강조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초등 1학년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100가지의 수세기인데 100가지의 수세기 갖고 안 된다. 230가지의 수세기를 연습시켜야 된다. 그 수 가르기는 보수 연습에 대줘야 될 거고, 더하기에서 예를 들어서 8 더하기 7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8짝 2 해서 7에서 2개 갖고 오고 10 만들어주고 5개 됐으니까 10 더하기 5에서 15 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암산력을 기르기 전에 기초 그 연습으로 해줘야 되고, 암산력 쪽에서는 어때요? 이런 거 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 계산에서 이 부분이 충실히 보수 개념과 10 만들기, 20 만들기들을 해줘야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여러 가지 모양은 상자 모양, 둥근 기둥 모양, 공 모양들인 거고, 그 1학기, 2학기 모두 그겁니다. 그거 모르는 애 없잖아요. 규칙은 규칙 2개짜리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세모, 네모, 세모, 네모, 세모, 네모, 세모, 그 다음 뭐예요? 네모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칙 이 2개짜리만 나옵니다. 홀짝도 나왔잖아요. 홀짝, 홀짝, 홀, 다음에 짝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럼 규칙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도 서너 개 수준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6개 나오면 출제자가 욕먹습니다. 근데 필요한 규칙성에서 필요한 초등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초등 고학년에서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교과서에서 쭉 나와 있는 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오류가 나오거나 교과서의 오류로 인해서 문제가 되거나 이럴 거지들을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세기를 하게 되면 다른 거는 다음 수, 뭐 다음 수 뭐 이런 것들은 안 헷갈려요. 수세기에서 가장 헷갈려 하는 거는 바로 앞에 자연수입니다. 바로 앞에 수는 잘 몰라요. 바로 앞에 자연수이지만 자연수밖에 안 배웠으니까 바로 앞에 자연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려운 거죠. 구 바로 앞에 자연수는 뭘까요? 10 나온 사람 있죠? 구 바로 앞에 수는 10이 아니라, 만약에 어른들도 한 절반이 구 바로 앞에 수를 10이라고 하는 기술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 2, 3, 4를 9를 썼기 때문에 그 다음이 꼭 앞 같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거를 세로로 써보세요. 1, 2, 3, 4 이렇게 써놓고 9 바로 앞에 쏘면 바로 8 나옵니다. 세로로만 써도 8이 앞인 거고, 잘못하면 그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했듯이 아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의 사고방식을 따르는 게 아이들이니까요. 부모가 헷갈리면 당연히 아이도 헷갈릴 수 있겠죠. 바로 앞에 수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에서 다루는 말은 아니고 문제집에서 나오는데 헷갈린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국어나 이런 거 문장에서도 바로 앞에 거라는 것이 혼동될 수 있잖아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말이 또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기준이 1이에요. 이해 가시죠? 큰 수의 연산을 하더라도 작은 수의 연산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안에서 이제 나와 있는 식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더하기
덧셈, 덧셈식. 이 더하기와 덧셈과 덧셈식 구분됩니까? 더하기는 이 기호입니다. 더하기 기호입니다. 덧셈은요, 더하기 기호를 사용하는 계산이 덧셈입니다. 덧셈식은 뭘까요?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덧셈은 2 더하기 3도 덧셈이고요. 2 더하기 3은 5도 덧셈입니다. 덧셈식은요, 2 더하기 3은 5만 덧셈식.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문제집에서 다음을 덧셈식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했는데 2 더하기 3만 쓰면 틀립니다. 왜요? 그거는 덧셈식이 아니잖아요. 덧셈식은 뭐예요? 덧셈이긴 하죠. 2 더하기 3이. 그런데 덧셈식을 쓰라고 했으니까 2 더하기 3은 5라고 더한 답까지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빼기와 뺄셈, 뺄셈식이 이제 구분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교과서나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이들 설명할 때 명확하게 더하기, 덧셈, 덧셈식. 당연히 하겠죠. 곱셈, 기호, 곱셈, 곱셈식. 나눗셈, 기호, 나눗셈, 나눗셈식. 다 되죠.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해주면 다 아는 건데 평생을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부모님도 지금 처음 듣죠. 왜요? 부모님이 저한테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빼기라고 하는 게 기호죠. 그런데 빼기를 나타내는 이제 한국말이 있는 거죠. 빼기를 나타내는 거가 두 개가 있어요. 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에서는 차라는 말로 뭉뚱그려요. 그러니까 차가 될 때가 있고 차이가 될 때가 있는데 차이라는 말이 교과서에 아예 안 나오고 차로 차이까지 써버리기 때문에 교과서가 틀렸습니다. 교과서가 이제 지금 정식으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와 5의 차다 그럼 뭐냐면 3이 아닙니다. 2와 5의 차는 2 빼기 5입니다. 그럼 뭐죠? 마이너스 3입니다. 5와 2의 차는요? 그거는 5에서 1이 뺐으니까 3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2와 5의 차이 그러면 차이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것을 차이라고 합니다. 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고 차이는 항상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차라는 말을 쓰고 큰 수에서 작은 수가 빼지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실제 문제 잘 보면 2와 5의 차는 하고 3을 쓰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그게 교과서에는 용케 이거를 바꿔놨는데 시중의 문제집에서 2와 5의 차라고 사용하면서 3이라고 쓰면 뭐예요? 틀린 겁니다. 당연히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차라고 쓸 때 그 나와 있는 대로 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차를 차이라고 생각하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사용한다면 차라는 말을 그때도 씁니다. 초등학교 나오면은 중고등학교 다 쓴다는 말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차라는 말이 나왔을 때 큰 수에서 작은 수, 차이로 인식하고 초등처럼 쓰면 다 틀립니다. 기준이 뭐냐면 빼는 수가 기준입니다. 덧셈에서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더해지는 수가 기준인 경우가 있고, 그거는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첨가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준이 더해지는 수와 더하는 수를 모두 다 할 때는 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느 게 기준인지 몰라요. 그런 게 있는 거고, 빼기에서는 빼는 수가 기준입니다. 그 수보다 적으냐 많으냐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나타나겠죠. 이미 부모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또 하나는 교과서 정의에서 또 틀린 게 이제 영의 정의가 좀 틀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0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어째 0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수로 나타내면 0이다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0이라고 해놓고 0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쓸 거거든요. 왜냐면 수학은 0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학문이거든요. 학생들이 0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머릿속에 들어갈 겁니다. 이거 자체로도 틀렸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한 단계 더 바꿔서 자기 나름대로 오류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0은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렇게 했을 경우 중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전부 다 오류를 갖는 그거를 완전히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0이라고 한다라는 말이 없을 때도 많은 학생들이 0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오류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틀렸는데 지금 이제 교과서가 학생들의 오류를 공고히 만들었습니다. 0은 아무것도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것은 생략이라는 겁니다. 안 썼어요. 안 썼지만 생략은 있는 거죠. 있는데 안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헷갈려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의 1제곱 그러죠. 2의 1제곱인데 안 썼죠. 그럼 이걸 0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2의 0제곱이라고 생각합니다. x 앞에 x가 지금 한 개 있잖아요. 그럼 x가 한 개 있습니다 라는 뜻이, 한 개가 있으니까 x가 만약에 굳이 쓴다면 1x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나중에 안 썼을 때 학생들이 거기를 0이라고 하는 순간 중학교에서 많은 오답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없는 것은 0이라고 하는 것, 0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가서 중고등학교에 어마어마한 오류를 만드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0의 정확한 정의를 알려줘야만 됩니다. 원래 제가 1학년 때 0의 정의를 안 가르쳤는데 교과서에 나온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0의 정의를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좀, 학부모님들이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0은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없느냐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에 없어요. 근데 과거에도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있다가 현재는 없고요. 아니면 과거에도 없다가 현재 없고요. 미래는 알 수 없죠. 따라서 0은 없기는 없는데 있다가 현재 없는 게 있고요. 옛날부터 쭉 없는 게 있는 거죠. 0은 본래부터 없는 0이 있고요. 또 있다가 없는 0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부터 없는 0은 인간이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없는 0은 인간이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수학에서 사용되어지는 0은 대부분 있다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이게 0이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울 거고, 고등에서 어려운 문제는 다 0을 건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초중고 어디에도 이제 0의 정의가 없다가 최초로 이 어려운 거를 초등 1학년 때 냈는데 1학년 때 나온 이 부분을 그대로 썼다가는 오류를 더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지금 이 부분을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빼기 3은 뭘까요? 3 빼기 3은 없죠. 없으니까 안 써도 되네요. 그러면 3 빼기 3은 안 써도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원래 3이 있었는데 3을 뺨으로 해서 있다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3 빼기 3은 0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근데 3 빼기 3은 없으니까 안 써도 되지?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뭐라고 해요? 0의 정의가 있다가 없는 것은 0이니까 0을 써야 된다 라고 정의에 맞춰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0의 정의들, 2의 0제곱, 3의 0제곱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0 나와 있는 중고등학교의 내용들을 지금 금방 말씀드린 있다가 없는 것으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설명이 못하니까 중고등학교에서 0과 관련되어지는 것은
무작정 다 외우게 시키는 거고 이해 못 시키고 있습니다. 왜요? 영의 정의가 없는데 어떻게 이해를 시켜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영의 정의를 있다가 없는 것으로 해주셔야 될 거다 라고 하는 거고, 여섯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이 초등 1학년, 2학년 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기준에 따라서 합과 차도 있고 크기 비교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아이들한테 이 부분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아이가 이해하고 못하고는 이제 아이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상황에 따라서. 아이가 이해하면 좋고 이해 못한다 그러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서 부모님이 다시 알려줘야 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차피 교과 과정 내에서 기준이라고 하는 거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설명이 됩니다. 또 하나는 크다, 작다, 넓다, 좁다. 이게 뭐죠? 이게 반대라는 개념입니다. 이 반대라는 개념이 아이들에게 원래 없습니다. 아이들은 뭐가 있냐면 가장 먼저 들어가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으면 크다가 있으면 있죠. 작다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크다와 크지 않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말이라고 하는 의미로 크다에 작다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강제로. 그러면서 아이한테 뭐가 없어질 소지가 있어요? 크다와 크지 않다라는 개념과 크다와 작다라는 개념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혼동하는 겁니다. 원래는 크다와 크지 않다가 있었는데 지금 크다와 작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때 배워서 혼동한 겁니다. 크다와 크지 않다는 그 여집합의 개념으로 새로이 이제 배우게 되는 건데, 원래가 있던 건데 반대말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이때 배워서 그렇습니다. 초등 때 배워서. 근데 제가 추적해 보니까 이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구분이 안 되니까 머릿속에 혼동이 돼서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다와 작다를 알려주면서 크다와 크지 않다와 크다와 작다 사이의 관계, 뭐가 있죠? 크다와 작다 사이에 뭐가 있어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상태. 누구죠? 기준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크다와 기준과 기준보다 작은 게 존재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이해시켜야 되는데 기준이 여전히 없으니까 이 부분을 못 하는 거고, 아이한테 원래 있던 크다와 크지 않다에 그것을 버려버리고 크다와 작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 그것을 인지하는데 고등학교 때 알더라는 거죠. 이 부분이 물론 중학교 때도 막 틀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정식으로 수학적으로 배울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이 이제 개념으로서 남아 있는 거고요. 교과서에는 없지만 또 하나 수직선이라고 하는 거를 예전에 저희 때는 좀 배웠거든요. 모든 수가 다 수직선에 있습니다. 근데 수직선에 있어서 그 수직선을 정의가 그래요. 사람들이 제가 다 물어봤더니 수직선이 뭐냐라고 할 때 수직선이 뭔지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10년, 20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수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선은 직선에 있는 점을 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는 아마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되면 함수나 미적분으로 연결되어져 가면 수직선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나중에 공부하면 알게 될 것이지만 지금 초창기에 제대로 배워보자 라고 하는 거고, 알려줬을 때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다 압니다. 제가 부모님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했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어려워할 것 같지만 제가 아이들한테 다 시켜보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연수라고 하는 거죠. 1, 2, 3, 4라고 하는 게 자연수라고 하고요. 옛날에 이제 아라비아 숫자라고도 나왔었는데 그 말 자체가 없어지고 교과서에는 이제 수에 대한 이름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교과서에는 없지만 아이한테 1, 2, 3, 4는 자연수라고 자연스럽게 그냥 알려주세요. 가장 작은 자연수는 1이다. 0은 자연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이 한 가지만 더 한다면 뭐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지금 1학년 때 잘 안 된다면 2학년 때 해도 되고 3학년 때 해도 됩니다. 어차피 다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잊어먹지 않고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이가 이해 못하면 그 다음에 알려주셔도 됩니다. 자연수는 정의가 자연에 있는 수고요. 자연에 있는 수는 다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연에는 0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산에 가서 너 왜 바나나 나무 없어? 이렇게 물어볼 수 없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연 보고 넌 왜 0이야? 라고 할 수 없다니까요. 자연에는 원래 없는 거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자연에는 그냥 있는 거, 존재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크고 작고를 무시한, 그죠? 크고 작고는 우리가 이제 분수라는 개념이 들어서 크고 작고가 만들어졌잖아요. 1보다 작고 크고는 어떤 자연수 1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자연에 있는 수를 자연수라고 한다고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그 이유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따라하는 것 같긴 한데, 자연에 있는 수는 모두 다 하나, 둘, 셋, 넷 세는 거고 0은 자연수가 아니다 라고 하고, 수세기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제가 내렸어요. 1, 2, 3, 4 가서 마지막 수가 총 개수다라고 정의를 내렸고, 수세기 정의가 초등, 중등, 고등에 어떻게 사용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강의 3개를 다 찍어놨어요. 1, 2, 3, 4 가서 마지막 수가 총 개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초등, 중등, 고등에 가서 얼마나 많이 쓰이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이걸로 풀려지는가를 제 그 유튜브 영상들, 그 옛날 영상들을 한번 바라보시면 개념이 어떻게 초중고에 그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특히 그 고등 영상들은 사람들이 잘 안 보던데, 그 고등 영상의 그 문제는 그 대학 입시의 수능 문제, 킬러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틀린다는 그런 문제를 수세기로 푸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보고 있지만, 어찌됐든 제 말은 초등, 중등, 고등에 그 수세기가 얼마나 많이 쓰이고 생각을 명확히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 1학년에서 착각하는 경우, 교과서에서 빠진 경우,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경우, 이런 거를 제가 한 10가지를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바로 앞에 수, 큰 수 연산해도 작은 수 절대 저절로 되지 않는다. 더하기, 덧셈, 덧셈 19분. 차와 차이라는 것, 교과서에 사용하는 차는 지금 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서, 차를 초등고로 사용한다면 중고등학교 때 차가 다 틀릴 거다. 그리고 0의 정의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0이라고 한다를 사용하면 저거는 오류를 만들어내는 오류 기계입니다. 반드시 0은 있다가 없는 거라는 정의를 가지고 앞으로 0이 나온 것을 중고등학교까지 다 설명을 저걸로 해야 되는 거고, 1학년에서 아이들에게 알려줬으면 정말 좋은 거는 기준이라는 말이다. 부모님이 기준이라는 말을 갖고 아이들을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덧셈 뺄셈도 기준, 수세기도 기준, 그죠? 분류도 기준. 이 모든 것들이 기준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진다. 그리고 반대라는 것, 그러니까 크다의 반대는 작다와 크다, 크지 않은 것. 크지 않은 것은 뭐예요? 같은 거와 작은 것을 포함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집합의 개념을 뭉거뜨리고 반대를 집어넣으면 나중에 그 두 개가 동시에 쓰일 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버리고 새로운 거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기존의 아이가 갖고 있는 것에다가 좀 추가 좀 해달라 라고 하는 거였고, 수직선이 원래 초등 1학년 때부터 옛날 나와서 중고등학교로 쭉 이어지면서 배워야 되는 실수의 성질이나 연속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수직선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수직선인 사람들이 정의도 모르고 엉뚱하게 알면서 수학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수라는 말을 사용해봐라. 그리고 수세기에 정의를 외워서 앞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또 뭐 있었어요? 기수서수라는 말을 했죠. 5라고 하는 숫자는 5개라는 의미와 5번째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게 똑같아요. 나중에 가면 X라는 숫자도 이제 중고등학교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X가 X개라는 의미와 X번째라는 의미가 있겠죠. 이 두 가지를 넘나들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고등학교의 함수입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삼각함수 자체가 다 무너집니다. 이 부분이 앵커링이 안 된 거예요. 초반부터 분류되지 않고 그냥 모호하게 외우기 시작하고 이해 안 되고, 그게 뭐 지금 제 말은 초등 1학년 때 뭘 꼭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라 언제고 이해하면 되는데, 지금 이때 나오니까 이때부터 계속 애워나가고 이해시키고 이거에 정의대로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때요? 지금 제가 교과서를 뭐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 어려워서 교과서를 이제 분석해 드렸고, 그 분석하는 와중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오늘 몽땅 한 10가지의 그 오류나 착각할 수 있는 개념까지도 다 짚고 교과서 분석까지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하나를 기억하신다면 초등 1학년 때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에 대한 덧셈뺄셈이 암산력까지 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것이 두고두고 화근거리가 될 겁니다. 외국에서는 이 부분을 3, 4년을 계속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과서상으로 한두 달 남짓하고 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세로셈의 큰 수들을 막 나갔는데, 세로셈의 큰 수들을 4학년까지 계속 하는 거죠. 저거 큰 수들 아무리 해봐야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가 요구하는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에 대한 연산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시고요. 이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의 더하기 빼기가 섞어서 20문제가 40초 안에 들어가도록 제가 만든 프로그램 내에서는 20문제가 19초 안에 들어가야만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1년이고 2년이고 저는 가르치는 아이들이 절대 통과 안 하고 끝까지 하기를 바라고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학부모님들은 이제 저한테 막 그런 얘기 해요.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자꾸 시키냐고. 그 쉬운 것 때문에 수학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하나 정의대로 하고 제대로 하면 계속 쉬워질 수 있는 것을 첫 단추부터 잘못 끼게 되는 것이 그런 거고, 그것을 지금 1학년 때 이 굉장히 많은 것이 지금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10가지를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차차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나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는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안 되면 초등 고학년이고 중학생이고 모두 다 붙잡아다 이거 시키고요. 저는 이 부분을 강제로 시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고, 이 부분이 앞으로 수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내용이 지금 덧셈뺄셈에 대한 암산력이고요. 구구단 또 완벽하게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하고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에서 수학의 빠르기가 평생 빠르기가 결정나고요. 그리고 5학년에서 5, 6개를 암산하고 중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에서 그거 사용되어지고 중3에서 7, 8개까지가 인수분해 사용되어지고 10개까지가 고1, 2에서 사용되어지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조금의 오답이 나온다면 계속 짜증나는 상태가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산력이 안 되고서는 계속 지금 얘기한 연산의 목표들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이 안 됐는데 계속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아마 강의를 들으시면 계속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너무 반복한다. 두 자리고 한 자리에 대한 생각을 너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이 부분을 반드시 해주십사. 이거를 뭐 문제집 몇 건 풀면 된다는 둥 하는 말을 절대 기울이지 마세요. 이 부분이 안 된다면 수학이 안 된다고 단정 짓는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